수고했다. 칠성판에 이름 올릴 생각일랑 말고 몸조리나 하고 나가거라. 이 아이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아들이다. 너는 그냥 반만 빌려준 거야. 알겠느냐? 여러분, 혹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 불러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실제로 겪었던 처절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젖은 물려도 어미라 부르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구석에서 홀로 사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그런 할머니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양반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가 막 끝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뒤덮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1948년 8월에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3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김용식이라는 사람은 당시 45의 나이에 안동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지주였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시절이었지요. 김용식에게는 본처인 이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양반집 규수 출신으로 18배 시집와서 28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씨 부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당시 양반 가문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안의 수치요. 여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제사를 누가 지내겠습니까? 조상님께 무슨 낯으로 가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했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는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 집은 대가 끊기겠네. 김씨 종가가 문을 닫겠구만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찬 눈초리가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남편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용식에게 작은 댁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났지요. 이씨 부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아니, 상식이 아니라 법도였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에 들어온 여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박순이라는 23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박순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용식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둘의 여동생 하나, 이렇게 넷이 근근히 살아가던 집안이었지요. 박순이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눈이 맑았습니다. 동네 총각들이 기웃거렸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용식 집안에서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작은 댁으로 들어오면 쌀 20가마니를 주겠다. 오빠들 장가도 보내주겠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박순이의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딸을 작은 댁으로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요.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형편에 20가마니라는 쌀은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빠들이 장가를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박순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 본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집안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1949년 10월 국화꽃이 피던 어느 날 박순이는 김용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박순이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간 옆 작은 방 한 칸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다미 서너 장 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김용식은 그날 밤 박순이의 방으로 왔습니다. 45의 중년 남자와 23의 젊은 여자, 첫날 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슬픈 만남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목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10달 후 1950년 7월 박순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와서 받아냈습니다. 본체에서는 이씨 부인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본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용식이 달려왔고 이씨 부인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씨 부인이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이리 내놔라,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양수와 피로 범벅이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내 아이, 10달을 배 속에 품었던 내 아이, 목숨 걸고 낳은 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산파 할머니가 재빨리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깨끗한 보자기로 싸서 이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아이를 받아 안고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김용식도 아내 곁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박순이는 그 광경을 침상에 누운 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아직 아랫배가 욱신거렸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아이는 벌써 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박순이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낳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순이의 젖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불어나고 젖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우는 소리가 본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씨 부인이 하인을 시켜 박순이를 불렀습니다. 와서 젖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본체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본체였습니다. 마루가 넓었고 방이 켰습니다. 벽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고 장롱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간 옆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젖을 먹여라. 그 말과 함께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사흘 만에 안아보는 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이는 저고리를 여미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았습니다. 그 느낌이 박순이의 가슴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 이것이 어미의 감정이구나. 이것이 모성이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을까요? 슬퍼서 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씨 부인이 바로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박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박순이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으면 이씨 부인이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이가 아이의 손을 만지작거리면 이씨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가 배를 채우고 젖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 내 아들이야.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박순이의 품에서 아이가 떠나갔습니다. 채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순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아이가 배고파할 때마다 본체로 불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젖을 다 먹이면 즉시 아이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단 1초도 더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순이는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안아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젖을 먹일 때만이라도 내 아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 첫돌이 지나갔습니다.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마을 유지들도 찾아왔습니다. 김씨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며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박순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부엌 구석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하루 종일 그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붉어졌습니다.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냐? 눈이 사모님을 닮았네. 코는 주인 어른을 닮았네. 그런 덕담들이 들려왔습니다. 박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그릇 닦는 물에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이는 곳간 옆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젖을 먹일 시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작은 댁을 부르기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불어서 아팠습니다. 젖이 돌아서 가슴이 딱딱해졌습니다. 손으로 짜서 버려야 했습니다. 자기 젖을 자기 손으로 짜서 바닥에 흘려보내는 그 순간 박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미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젖을 만드는 기계구나. 아이를 낳는 도구구나. 이 집안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처음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고 싶다.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버지와 오빠들이 받은 쌀 20가마니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더구나 아이는요. 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가겠습니까? 박순이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분홍빛 입술. 내가 낳은 아이, 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아이.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닌 아이. 이틀 후 박순이는 다시 본체로 불려갔습니다. 젖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틀 만에 보는 아이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통통해졌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박순이가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박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박순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냄새가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다가 잠깐 멈추고 박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박순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박순이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그걸 봤습니다. 당장 아이를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울지 마.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돼. 재수 없게. 박순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젖만 먹이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도 내 아들이라고. 박순이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간 뒤로 가서 그제야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2돌, 3돌을 맞이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대상은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순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이는 이씨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박순이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엄마를 찾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955년 봄, 진달래꽃이 만발하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며 놀 줄도 알았습니다. 김용식은 아이에게 용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용맹할 용자에 쇠철자, 집안을 튼튼하게 이어가라는 뜻이었지요. 용철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것저것 만지고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본체 마루에서 놀다가도 뒷마당으로 나가고 곳간 쪽으로도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박순이와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순이가 곳간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용철이가 혼자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박순이를 보더니 뭔가 익숙하다는 듯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용철이가 박순이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박순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냄새 좋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냄새가 좋다고요? 박순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용철아, 무슨 냄새가 좋다는 거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냄새요. 엄마 냄새랑 달라요. 아줌마 냄새가 더 좋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본체에서 이씨 부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철아, 어디 있니? 용철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박순이는 황급히 일어서서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거라. 엄마가 부르신다. 빨리 가야지.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본체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용철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안녕. 그러고는 총총 뛰어갔습니다. 박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냄새가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냄새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걸까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의 냄새를. 그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용철이가 저녁상을 받으면서 이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줌마 만났어요. 아줌마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아줌마를 말하는 거니? 이 씨 부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용철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곳간 앞에 있는 아줌마요. 빨래하시던 아줌마요. 이 씨 부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본체로 불려갔습니다. 이 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용철이한테 뭐라고 했어?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잠깐 서 계셨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아이가 왜 내 냄새가 좋다고 하니? 왜 내한테 가고 싶어 하니? 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시킨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김용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도 알겠지만 용철이는 대부인의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도 대부인 아들이라고. 내가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돼. 박순이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박순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용철이가 내 앞에 나타나거든 냉정하게 대해. 다가오면 밀어내. 말 걸면 대답하지 마. 알아들었어? 박순이는 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순이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용철이가 곳간 쪽으로 오면 박순이는 일부러 피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줌마 하고 부르면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잡으려 하면 뿌리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용철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면서 박순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아파요, 피나요. 박순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체 창문으로 이 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이는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 엄마한테 가, 나한테 오지 마. 그렇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철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아줌마 아픈데요? 박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바빠, 저리 가. 용철이는 울면서 본체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베갯니들 눈물로 적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아이를, 다친 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어미가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씨 부인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용철이는 7살, 8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글을 읽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순이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용식이 가끔씩 박순이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혹시 모르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박순이는 그것조차 감사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용식이 다녀간 후에는 항상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8년 용철이가 9살 되던 해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이가 다시 임신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체에서는 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1959년 4월 박순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본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 쓸모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용식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딸은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키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박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빼앗아 가더니 딸은 내팽개치는 겁니까? 하지만 박순이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키울 수 있구나. 내 품에 안고 있을 수 있구나. 박순이는 딸에게 순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순한 순자의 사랑애자.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애는 박순이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곁에 두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순애였습니다. 젖을 먹일 때도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철이는 달랐습니다. 용철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본체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박순이가 사는 곳간 옆 방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용철이가 가끔씩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본체에서 몰래 나와서 곳간 쪽으로 왔습니다. 박순이가 순애를 안고 있으면 가만히 다가와서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생이에요, 아줌마, 용철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 동생이야. 용철이가 순애의 손을 만졌습니다. 작네요, 정말 작아요. 박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아기니까 작지. 용철이가 박순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여기 사세요? 왜 본체에 안 계세요? 박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박순이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줌마는 여기가 편해서 그래. 넌 본체에서 잘 지내거라. 용철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철이는 자주 곳간 쪽으로 왔습니다. 순애를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박순이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왜 낯설지 않은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용철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엿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박순이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넌 먹어야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용철이는 우겼습니다. 저는 벌써 먹었어요. 아줌마 드세요. 그러면서 박순이의 손에 엿을 쥐어주었습니다. 박순이는 그 엿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엿을 사다 줬습니다. 그것도 자기 용돈을 아껴서. 박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용철아, 정말 고맙다. 용철이가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사이 좋으세요? 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낸다. 박순이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용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줌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좋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용철이가 벌써 눈치를 챈 걸까요? 박순이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일이야. 넌 신경 쓰지 마. 엄마 말씀 잘 듣고. 용철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일이 터졌습니다. 용철이가 본체로 돌아가서 이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곳간 아줌마한테 엿 사다 드렸어요.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곧장 곳간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순이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박순이는 순애를 재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용철이한테 뭘 받았어? 엿을 받았다며. 박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주셔서 안 받으려 했는데. 이씨 부인은 박순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용철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꼬드긴 거지.
내가 애를 유혹한 거야. 박순이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철이가 오거든 쫓아내. 한 발짝도 가까이 못 오게 해. 알아들었어. 박순이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땀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 아들이 나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맞아야 하는 이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다음 날 용철이가 또 왔습니다. 박순이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여기 오지 마. 도련님은 본체에 계셔야지. 여긴 올 곳이 아니야. 용철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아줌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가. 다신 오지 마. 용철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오면 안 돼요. 박순이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용철이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철이는 곳간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을까? 혹시 또 올까? 하지만 용철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이가 너무 차갑게 대했으니까요.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용철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가끔 멀리서 용철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서당에 가는 모습, 마당에서 노는 모습.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1960년이 되었습니다. 용철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키도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그해 가을, 김용식이 병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누워 있다가 겨울이 오기 직전에 김용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의 나이였습니다. 집안에 상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박순이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본체 마당에 큰 천막을 쳤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용철이가 상주가 되어 상복을 입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순이도 조문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가야 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이가 장례식장 입구에 나타나자 이 씨 부인의 친척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들어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박순이는 조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썩 꺼져. 재수 없는 년. 주인 어른 장례식에 작은 댁이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 박순이는 밀려났습니다.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순이는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거기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용철이가 영정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내 아들, 아버지를 여인 내 아들. 박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우는데 내가 옆에 가서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3일장이 끝났습니다. 김용식은 선산에 묻혔습니다. 박순이는 그날 밤 몰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달빛만 비추는 선산에 올라갔습니다. 새로 만든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용식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씨 부인이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습니다. 용철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머니인 이 씨 부인이 결정했습니다. 재산도,
땅도 집안일도 전부 이 씨 부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박순희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김용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찾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박순희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무엇보다 박순희가 낳은 딸 순애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김용식의 딸이었습니다. 함부로 내쫓으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인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순희를 철저히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과 된장국만 주었습니다. 새 옷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순희는 해진 옷을 기워 입어야 했습니다. 박순희는 견뎌야 했습니다. 순애 때문이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2살이었습니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박순희는 순애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1961년 봄이었습니다. 용철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용철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본체에서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을 불러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박순희는 부엌에서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떡을 찌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연기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순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철아, 벌써 12살이구나. 참 의젓하게 자랐네. 그런 덕담들이 들려왔습니다. 박순희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용철이가 보였습니다.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의젓해졌습니다. 이제 제법 청년 같았습니다. 박순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고맙다, 용철아. 박순희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박순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가 자고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순애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용철이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용철이를 낳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박순희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일에 박순희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희는 일어나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용철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몰래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순희는 그 베넷 저고리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작고 노란 천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박순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용철이와 자신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박순희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용철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박순희는 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희는 이 씨 부인에게 불려갔습니다. 본체 사랑방에 이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야, 이분은 이웃 마을에 사시는 최서방이야. 호랍이신데 내가 가서 살림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시네. 박순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살림을 맡아주라고요? 이 씨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니? 최서방 댁에 가서 새 살림을 차리는 게 좋지 않겠니? 박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 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못 가? 무슨 이유로 못 간다는 거야? 박순희는 순애를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순애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애는 여기 두고 가면 되지. 우리가 키워줄게. 걱정 마. 박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입니다. 제가 키워야 합니다. 이 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기도 하지만 주인 어른의 딸이기도 해. 이 집안 자식이라고. 박순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순애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순애는 여기 남는다. 넌 혼자 가. 박순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서방 댁으로 가라는 것은 결국 이 집에서 쫓겨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을 두고 혼자 가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박순희는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순애를 안고 이 집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정은 벌써 오래전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순이는 다시 이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순애만은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순이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서방이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박순이의 짐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용철이의 베넷 저고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순이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아이를 안고 박순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순애야, 엄마가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순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순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씨 부인이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을. 박순이는 순애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박순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인이 순애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박순이는 수레에 올랐습니다. 최서방이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애가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3살짜리 내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을. 박순이는 수레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의 집은 이웃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이 하나, 부엌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서방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아생계를 이었습니다. 최서방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10살, 딸은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지 1년이 지난 참이었습니다. 박순이는 그 집에서 살림을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최서방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김씨 집에 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밤에 엄마 찾으며 울지는 않을까? 박순이는 몰래 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몰래 나가서 걸어갔습니다. 30리 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씨 집 담 너머에서 순애를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옷도 더러웠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엄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켜보다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최서방 집에 도착하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순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지었습니다. 밤새 걷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계속되었습니다. 박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애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눈치를 챈 겁니다. 새벽에 어디 가느냐? 최서방이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우물에 물 길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새벽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순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애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매일 밤 순애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박순이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1962년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최서방의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최서방은 박순이를 정식으로 아내로 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직 김씨 집 작은 댁입니다.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최서방은 화를 냈습니다. 김씨 집에서 널 쫓아냈잖아.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야.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이 그 집에 있습니다. 저는 순애 엄마입니다. 결국 최서방은 박순이를 내쫓았습니다. 살림만 해주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마음까지 다른 곳에 가 있는 여자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박순이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박순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씨 집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순애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박순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허술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이에게는
순애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박순이는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을 메고 모를 심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쌀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밤이 되면 김씨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순애가 자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용철이도 자고 있겠지요. 박순이는 그 불빛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이는 마을 우물에서 순애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4년 만에 보는 순애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박순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애야, 엄마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는 그저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무겁잖니? 아줌마가 길어줄게. 순애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이고 갔습니다. 박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몰라봅니다. 엄마를 몰라봅니다. 세월은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1965년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41살이 되었습니다. 움막에서 살아온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예쁘다고 소문났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용철이는 이제 16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목소리도 완전히 굵어졌습니다. 서당을 마치고 이제는 집안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장차 김씨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이는 가끔 장터에서 용철이를 봤습니다. 용철이가 어머니인 이씨 부인을 모시고 장을 보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박순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용철이는 어머니에게 효자였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고 부축해드렸습니다. 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저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그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효도하는 대상이 나는 아니구나. 그건 슬펐습니다. 순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제법 소녀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에서 순애의 대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용철이는 도련님이었지만 순애는 그저 계집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작은 댁의 딸이었습니다. 순애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순애에게 각박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을 했습니다. 박순이는 그런 순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물을 깃는 순애의 작은 어깨, 무거운 빨래를 나르는 가느다란 팔, 저 아이를 내가 안아주고 싶다. 저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움막에서 비가 새는 지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야, 너 왜 여기 왔니? 순애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 밤에 여기까지 왔어?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큰어머니가 때렸어요. 제가 그릇을 깼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박순이는 순애의 팔을 봤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리다니.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박순이는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 아파.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순애는 박순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순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박순이의 움막에서 잤습니다. 좁은 이불 속에 둘이 함께 누웠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없으세요? 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가족이 있었어. 예전에는. 순애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박순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 떠나갔단다. 아줌마 곁을 떠나갔어. 순애가 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쌍해요. 아줌마 불쌍해요. 박순이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이 내 딸의 손이구나. 이 따뜻한 온기가 내 딸의 온기구나. 박순이는 밤새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김씨 집에서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순애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박순이는 순애를 김씨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거라. 큰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
앞으로는 조심하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박순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나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박순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와도 돼. 언제든지 와. 순애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애는 가끔씩 박순이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김씨 집에서 심부름을 나온다는 핑계로 몰래 들렀습니다.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분, 길어야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박순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순애가 오는 날이면 박순이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좁쌀로 만든 단술도 준비했습니다. 순애에게 먹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순애는 박순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행복이구나 비로소 알았습니다. 1968년이 되었습니다. 용철이는 19이 되었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용철이의 혼처를 알아봤습니다. 인근 양반집 규수와 혼담이 오갔습니다. 그해 가을 용철이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부는 안동의 유명한 양반 가문이 딸이었습니다. 18살의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혼인식은 다음 해 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순이는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용철이가 장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어른이 되는구나. 박순이는 용철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박순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매일 밤 용철이를 위해 빌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좋은 아내를 만나 자식 낳고 잘 살거라.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처님께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1969년 봄 용철이의 혼인식이 열렸습니다. 김씨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큰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악사들도 불렀습니다. 박순이는 물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박순이는 그날 움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용철아, 축하한다. 행복해라.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혼인식이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새댁이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순이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았구나. 잘 됐네. 순애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혼인식에서 나눠준 떡이었습니다. 아줌마도 드세요. 가져왔어요. 박순이는 그 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용철이의 혼인식 떡입니다. 내 아들의 혼인식 떡. 박순이는 그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떡과 함께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철이는 혼인 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장가를 갔으니 이제 집안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농사일도 챙기고 집안 어른들도 모셔야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본체에서 살았습니다. 이씨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1년 후 용철이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3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 먹이고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1970년 가을 용철이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용철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박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움막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었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박순이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세월은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박순이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품팔이 일도 예전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졌습니다. 박순이는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움막도 점점 낡아갔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떨어야 했습니다. 1975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오랜 병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다시 상을 치렀습니다. 용철이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슬픔은 컸습니다. 3년 상을 치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 김용식 옆에 묻혔습니다. 박순이는 이씨 부인의 죽음을 복잡한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서러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외로움. 순애는 이제 20이 넘었습니다. 시집갈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에서는 순애의 혼처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순애는 하녀처럼 지냈습니다. 박순이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순애를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순이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시집가고 싶어요. 박순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누가 있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총각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반대한대요. 집안이 미천하다고. 순애는 울먹였습니다. 박순이는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아줌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박순이는 용철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6년 만에 아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철이가 자신을 알아볼까? 며칠 후 박순이는 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돌아가서 하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도련님을 뵙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용철이가 나왔습니다. 박순이는 멀리서 용철이를 봤습니다. 26살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32의 중년이었습니다. 수염도 길렀고 풍채도 당당했습니다. 용철이가 박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찾으실 일이. 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순애 일로 왔습니다. 용철이는 박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낯선 노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친 주름투성이 얼굴의 늙은 여자. 용철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봤는지. 순애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철이가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애가 혼인하고 싶어 합니다. 도련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제가 답을 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박순이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련님, 순애는 이제 23입니다.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용철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 집안하고나 혼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에 체면이 있습니다. 박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련님, 순애도 주인 어른의 딸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순애는 작은 댁의 딸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박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작은 댁의 딸, 그렇습니다. 순애는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이 집안의 시각으로는 그랬습니다. 박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애를 시집 보내주십시오. 용철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왜 무릎을 꿇으십니까? 박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순애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죄입니까? 용철이는 박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왜 순애를 딸이라고 하십니까? 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박순이입니다. 도련님이. 박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도련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작은 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애의 어미이고 도련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용철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낳았다고요? 박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련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어머니는 대부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몸을 빌려드린 것뿐입니다. 용철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대부인입니다. 용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대부인이 도련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용철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용철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지만 끝내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용철이는 박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박순이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노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이 처음 입으셨던 옷입니다. 32년 전 제가 도련님을 낳았을 때의 옷입니다. 용철이는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천이었습니다. 용철이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곳간 앞에서 빨래를 하던 여자, 냄새가 좋다고 했던 그 여자, 엿을 사다 줬던 기억,
차갑게 밀어냈던 그 사람. 설마 이 사람이었을까요? 할머니가 아니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곳간 앞에 살던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용철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대부인은? 용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부인께서 도련님을 키우셨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분이 도련님의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용철이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평생 알고 살았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았다니, 저 늙은 여자가 자신을 낳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철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박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인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철이는 일어섰습니다. 가십시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박순이는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순애만은 부탁드립니다. 순애를 시집 보내주십시오. 용철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순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박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김씨 집을 나왔습니다. 박순이는 움막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용철이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가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줌마, 오빠가 허락하셨어요. 제가 시집갈 수 있대요. 박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오빠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혼수도 준비해 주신대요. 박순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용철이가 들어준 것입니다. 순애의 혼인을 허락한 것입니다. 순애의 혼인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박순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순애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신랑이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야, 행복해라. 좋은 남편 만났으니 잘 살거라. 박순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보지 못했지만 박순이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가 시집을 간 후 박순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철이는 박순이를 피했습니다. 순애는 시집을 갔습니다. 박순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1980년대가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60대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품팔이도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용철이는 이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집안을 잘 꾸려갔습니다. 자식도 셋이나 두었습니다. 장남, 차남, 딸 하나. 김씨 집안은 번창했습니다. 박순이는 가끔 장터에서 용철이의 가족을 봤습니다. 용철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모습을 봤습니다. 손자들이었습니다. 박순이의 손자들. 하지만 박순이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1985년 박순이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움막에서 홀로 앓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박순이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을 앓았습니다. 열이 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그런데 어느 날 움막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이는 흐릿한 눈으로 봤습니다. 용철이였습니다. 용철이가 와 있었습니다. 용철이는 박순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박순이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용철이를 바라봤습니다. 용철이는 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의원에게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드셔야 합니다. 용철이가 박순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왜 오셨습니까? 용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한테서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용철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철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늦게 알았습니다. 박순이는 용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도련님. 나는 도련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대부인이 도련님의 어머니야. 용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어머니입니다. 용철이는 박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박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35년 만이었습니다. 박순이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용철이는 그날부터 박순이를 돌봤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약을 먹였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순이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용철이는 박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용철이는 우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실 수는 없습니다. 제발 오십시오. 박순이는 거절했습니다. 도련님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박순이는 움막에서 계속 살되 용철이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박순이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987년이 되었습니다. 박순이는 6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용철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철이는 어릴 적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박순이는 그때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도련님이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단다. 용철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박순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용철이는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순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시다. 인사드려라. 아이들은 박순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순이는 손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아이들은 박순이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박순이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철이의 가족들은 종종 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왔고 생일에도 왔습니다. 박순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 박순이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용철이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이는 용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용철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박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 어른 산소에 함께 묻히고 싶어요. 옆자리에는 대부인이 계시지만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라도 좋으니 같은 산에 묻히고 싶어요. 용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순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용철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용철이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박순이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용철이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김씨 집안의 주인이 저 늙은 여인의 상주를 서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철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용철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장지는 선산이었습니다. 김용식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용철이는 약속대로 박순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김용식과 이씨 부인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하지만 같은 산 아니었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박순이지며 간단한 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철이는 그 아래에 작은 글을 새겼습니다. 아들 용철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한 줄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용철이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가셨구나. 단 하루도 편하게 사신 적이 없으셨구나. 용철이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때 냄새가 좋다고 했을 때? 왜 엿을 받았을 때?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어린아이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철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용철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떠나보낸 분은 내 생모이시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특히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철이는 작은 댁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다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들여야 했다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용철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나를 멀리서 지켜보셨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한 번도 엄마라 불러보지 못하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용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남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할머니는요? 돌아가신 할머니는요? 용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내 어머니시다.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다. 두 분 다 내 어머니시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철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박순이 어머니 기일에 산소를 찾아가자.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찾아가서 인사는 드리자. 가족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철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년 후 박순이의 첫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용철이는 가족들과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용철이는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용철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순애도 박순이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 하고 용철이를 불렀습니다. 남매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만났습니다. 순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순애는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철이는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박순이의 기일이 되면 남매는 모였습니다. 용철이의 가족과 순애의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모두가 박순이를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용철이도 70이 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에 한 번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느 해 용철이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철이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용철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나겠구나. 두 분 어머니를 만나겠구나. 이씨 부인과 박순이 둘 다 용철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용철이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두 어머니 사이에 묻어다오. 이씨 부인과 박순이 사이에. 자식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용철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세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선산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무덤과 박순이의 무덤 사이였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용철이를 애도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훌륭한 가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관을 할 때였습니다. 용철이의 관이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왼쪽에는 이씨 부인, 오른쪽에는 박순이. 용철이는 마침내 두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남이 제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한 분은 낳아주셨고 한 분은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두 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곁에서 편히 쉬소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도 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가 된 순애는 오빠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우리 엄마 잊지 않아줘서.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선산에는 3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용철이, 박순이 3대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무덤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야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박순이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딸을 안아주기를, 그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6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년은 행복했습니다. 용철이는 평생을 몰랐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하지만 알게 된 후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평생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명예를. 그 집착이 박순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작은댁 제도라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신분제도라는 잔인한 시대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용철이의 손주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증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김씨 집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후손들은 선산을 찾았습니다. 3개의 무덤에 모두 절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박순이 할머니 모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부모들은 설명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이란다.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사신 분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해 한 대학생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철이의 증손녀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증손녀는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가족들은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손녀는 이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작은댁 제도와 여성의 인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박순희의 삶을 중심으로 당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분석했습니다.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다.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들의 목소리다. 증손녀는 박순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선산에는 3개의 무덤이 서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무덤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품은 채로 말입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핍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집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듭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쌓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순희는 평생 젖은 물렸지만 어미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호적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박순희가 바랐던 전부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박순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작은댁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여성도 사람으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순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산의 바람은 오늘도 붑니다. 3개의 무덤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박순희는 그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평생의 한을 내려놓고 마침내 편히 쉬고 있습니다. 용철이가 곁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어머니를 알아본 아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씨 부인도 있습니다. 평생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너머 세상에서는 화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순희와 이씨 부인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 우리 모두 피해자였지, 그렇게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젖은 물려도 어미라 부르지 못했던 여인, 호적 없이 살아야 했던 존재, 곡소리도 못 냈던 슬픔,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머니라 불렸던 사람. 박순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박순희는 살아있습니다. 수많은 박순희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은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선산에 해가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박순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머니였다는 것을. 이것이 박순희의 이야기입니다. 젖은 물려도 어미라 부르지 못했던, 하지만 끝내는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